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30년, 40년, 50년까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런 식량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농업은 어떤 상태고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기후 변화나 아니면 농업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사례를 통해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하는 것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 현재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농업의 현재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농촌이 소멸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농업계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인구, 65세 이상의 평균 연령대 인구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넘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농장주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죠.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68세, 69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농업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농촌에 가다 보면 사실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니면 농촌 마을에 가보면 요즘은 어르신들만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 마을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8만 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 8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시골에 있는 군이 보통 인구가 작은 군들이 2만 명 정도가 한 개의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4개의 인구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라지는 대부분의 인구는 사실 서울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대개는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 급격한 그 영향을 농촌이 바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농경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경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많았을 때는 한 230만 헥타르까지 이제 우리나라 농경지가 됐었지만 지금은 약 150만 헥타르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농 같은 경우는 2001년 이후에 평균 한 1.6%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급률을 높이자고 하는데 농경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지 면적을 보면은 대부분의 가장 많이 분포하는 농가가 0.5헥타르 미만입니다. 0.5헥타르 그러면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농경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은 농가가 분포했다, 0.5헥타르 농가가 분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농업 소득,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전체의 70%가 넘어갑니다. 최근 통계에서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농업 자체가 1,000만 원 소득 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농업 자체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농민이 7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하냐고,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식량 위기에 대비하려 그러면은 뭐 농업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도 줄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정밀 농업이라고 우리가 대충 부르고 있죠.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거나, 그런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농가 규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 1헥타르가 안 되는 농가에다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규모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 같은 게 모든 게 나타나 있는 결과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농가 숫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0.5헥타르 이상의 노란 표가 0.5헥타르 이하 농가들인데요. 아주 영세한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보다 큰 농가들만 중간에 있는 계층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그러니까 한 3헥타르, 5헥타르 이상 되는 농가들 숫자가 비중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지 않았습니다만 면적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세농 위주로 아주 고착화되어 있고, 농가의 5헥타르 이상 규모 있는 농가들은 거의 잘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는
자급자족형 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아마 일부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 정도의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약간 규모가 있는 농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반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은 만약에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농업 환경이 만약에 열악하다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 이유가 없겠죠. 농촌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이 이제 인구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으로 갈수록 합계 출산이 조금씩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청년들이 농촌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다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약한 산업에 이제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세 이하의 농가 비율, 20대, 30대의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00년도에는 그나마 한 6, 7%는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장주의 평균 연령이 한 68세 가고 지금 현재 40세 이하는 1% 정도에 불과하니까 10년 후에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10년 후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에는 일할 일손이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정도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한번 이게 하루 고용을 하면은 3만 5천 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농사들, 이렇게 과수라든가 원예 같은 농업은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식단이 점점 더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아마 지금 현재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등극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농촌 가보시면 농사 일을 하시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몰려 있는데 가보시면은 많은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동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농작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했었잖아. 이걸 품앗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농촌 문화가 등장했던 배경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고요. 외부에서 전부 다 인력을 갖다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거의 그 농업의 특징 때문에 굉장히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원예 산업하고 축산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식품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식량 수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식품이 안정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었던 덕분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이나 원예에 매달렸던 거죠. 이건 작은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은 축산이 이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환경 부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 분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매년마다 5,500만 톤 정도의 축산 분뇨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것들이 만약에 다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농경지로 뿌려지면은 사실은 우리 농경지가 필요한 질소량의 몇 배가 농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것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원예가 작물이 많아져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많아졌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거나 이러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미래에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없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가 나오면서부터 식량 자급률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량 자급률 한 45% 정도 되고 식량이라는 우리가 먹는 곡물을 얘기합니다. 밀, 옥수수, 콩, 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먹는 곡물을 가지고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는 한 45%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걸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곡물 전반적으로 곡물은 20%가 안 됩니다. 요즘은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2008년부터 계속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해왔죠. 식량 자급률이 높이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과연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20년 동안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 했지만 식량 자급률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계속 높이자는 주장을 하면은 도대체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야 될 거냐. 과연 식량 자급률이 높으면 식량 안보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과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업하고 이제 국제 이 식량 공급망의 이런 걸 고민해 보면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입 중심의 국제 분업에 의존한 식량 공급망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수입 중심의 이런 식량망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미래에는 우리나라 식량 공급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누군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속 시원하게 답을 하거나 이러지는 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아마 이런 답을 아마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식량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농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저희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농업계에서는 예민한 주제라서 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일본의 예를 들면은 식량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식량망을 구성하는 거는 국내 생산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비축을 해놓은 이 세 개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먹게 되는 식량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해외 수입이 80% 정도 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을 안정화시키자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서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식량 주권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수출을 중단해버리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2008년도에 필리핀에서 아주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필리핀이 아주 홍역을 치렀고 그때 선거에서는 아로요 정권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자급률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면은 이게 국제 곡물 가격하고 우리나라 가격하고 한 5배 정도,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떨 때는 한 4배,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어쨌든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급률을 높이자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 가격에 비슷한 수준만큼 어떤 보조가 들어가야만이 이게 자급률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요즘에 농업계에 또 하단 이슈 중에 하나가 간척지 이슈입니다. 새만금부터 해서 전국에 많은 간척지들이 있는데 90년대, 70년대부터 만들어진 간척지들이죠. 이제 그 간척지들이 농사가 사용해질 됐는데 그러면 그 간척지에다 뭘 심을 거냐 굉장히 넓거든요. 그게 이것도 굉장히 농업계의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쌀을 재배하면은 갑자기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간척지에다 쌀을 재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농경지를 빌려줍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얘기들이 쌀 소비 활성화라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곡물을 점점 안 먹습니다. 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빵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부 다 생기는 문제고 쌀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육류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과연 그런데 요즘 애들이 있는데 고기 없는 반찬에는 밥을 먹느냐 과연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또 하나의 의견이 뭐냐면은 해외 공급망을 확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얘기는 주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키워드는 공공 비축을 확대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축 저장고를 굉장히 큰 저장고를 만들고 해외 곡물 저장량을 늘리자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국내 생산 쌀이나 밀이나 콩을 가지고 늘리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 농업 개발을 하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개발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외 농사를 지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우리나라에 싣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세계 곡물 유통망에 참여하자. 곡물 트레이딩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데 참여하자. 근데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고 이제 조직의 문화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지만 잘 안 됐었죠. 그리고 또 그 관세 할당량 같은 물당을 늘리지 않으면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것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결책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어떤 게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가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상황을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쌀값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쌀값 이게 발음이 좋아 안 돼 죄송하고요. 근데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낮고 이제 식량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쌀은 남아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20% 불과한 곡물을 뭐 높여라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밀 수매량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농경지는 논이라는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벼를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기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산할 수 있는 건 벼인 거죠. 쌀인 거죠. 근데 그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WTO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할당 물량을 받는 대신에 관세를 굉장히 높게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수입되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요. 근데 밀이나 콩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경우는 할당 물량이 약간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국제 가격하고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가 마케팅이든 제품 개발로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를. 근데 3배 이상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무역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문제들이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 보니까 이 국내 가격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쌀값 폭락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요즘은 식량 자금역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은 그 농경지를 그러니까 비상시가 됐을 때 당장에 일본은 그럼 얼마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얼마냐는 걸 측정하는 거죠. 그 식량 자금력을 구성하는 거는 농지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농업 기술이 이제 그걸 할 만큼 충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적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들이 과연 제때 공급할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식량 자금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경지를 늘리더라도 이 식량 자금력 자체만은 늘려가지고 식량 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게 이제 일본의 농업 전략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채택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30x30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다 보니까 농경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10%입니다. 10%. 2019년도에. 이걸 2030년까지 30%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제 싱가포르의 그거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또 이게 무역 국가다 보니까 150개 정도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수입망을 다변화시켜 놓았죠. 근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 수입하는 나라가 곡물 같은 경우는 대개는 한 서너 개 나라에서 80% 정도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식품은 여러 나라에 수입합니다만은. 근데 이 나라는 그러면 30%를 어떻게 높일 거냐? 예를 들면은 지붕 옥상 같은 딱 이런 농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인도팜이라고 얘기해도 수직 농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태양광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LED 광으로 농사를 짓는 그 우리가 실내 농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늘리고 이걸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류 양식 같은 거 이 나라도 바다는 있으니까 어류 양식 같은 걸 늘려가지고 단백질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라가 말레이시아로 독립할 때부터 이제 이 식량 위기나 아니면 물 위기에 굉장히 여러 번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국내 자금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완충이 됩니다. 완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식량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그걸로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제 뭐 일본하고 싱가포르 케이스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각 나라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나라별로 이제 식량 안보를 아니면 식량 그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성할까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정답이다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는 식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 가지고 가장 큰 수출 그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최대 원예 농산물 수출 지역이기도 하고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밀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또 하나의 나라처럼 개방되어 있는 나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농업 대국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약간 다른 특징이 있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 논의를 하다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들이 이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는 얘기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현재 농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030 한 10년쯤 후에 그러면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청년들이 만약에 농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고민 문제는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의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 스마트 농업을 늘리고 농업을 규모화했을 경우에 그러면 농촌이 갑자기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은 그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의 문제하고 미래의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못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취약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적응할 건가 있는 문제만 있고. 근데 우리나라 농업 부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문제는 지금부터 어떤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맞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란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농업계를 보거나 보면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합의를 모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너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이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독일이 그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 가장 선도 국가에 있는 나라죠. 그 프로젝트 이름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아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그렇게 정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거냐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그 전략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아리아드네라고 붙였습니다. 아리아드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로라는 걸 지나가지고 그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가 그 동물의 머리를 한 그 괴물이죠.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르고 다시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를 따라가지고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왔다 하는 그리스 신화의 얘기죠. 그런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는 데는 뭔가 이게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리아드네 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너무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우리나라 농업을 볼 때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다른 산업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 이게 전략 연구 프로젝트에 4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저도 느꼈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런 전략 연구를 대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아주 큰 연구 과제는 한 2억, 3억 정도를 주거든요. 사실 이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그 농업기술혁신하고 아니면 미래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소비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농업기술을 혁신하는 문제,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적은 농경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만큼을 다시 숲으로 아니면 다시 생태계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글로벌 농업이 크게 거시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중에 소비자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축산물 소비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 아니면 인구가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더 늘어나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축산물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래도 단백질 식품은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요.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농경지를 줄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밀 농업 기술이라는 것들을 스마트 농업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거냐. 그리고 또 메탄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뭐 농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이 메탄이 한 40% 정도 농업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농업계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야 되겠죠. 농업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소의 그 트림을 할 때 발생하는 것하고 벼에서 그 물을 대서 재배할 때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 이 두 군데서 나오는 메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이것들을 잘 적용하는 게 우리 또 식량 안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바라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그 농업 기술이라는 것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양식 기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뭐 대체육 시장이 그럼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거냐? 이게 한번 다른 그 시장 전문 조사 업체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2040년쯤 되면은 2030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고요. 약 60% 정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은 대체육이라고 불리는 실제 고기가 아닌 대체육이 시장을 점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양육이라고 하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배양육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연구실에서 아직까지는 제품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양육은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 형상을 만드는 걸 의미를 하고요. 배양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동물 세포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배양기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고기처럼 만드는 거죠. 정말 고기처럼 비슷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미래는 배양육 시장이나 굉장히 커지고 대체육 시장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직은 대체육 시장만 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배양육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예를 들면 위미트 같은 회사들은 보면은 닭고기 비슷한 식감을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개는 우리가 닭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도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튀겨서 우리 이게 식탁으로 배달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곡물에서 바로 이렇게 식품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바로 이렇게 배달이 되죠.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라든가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지구인 컴퍼니 회사,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긴 한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햄버거 패티 정도가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는 구워 먹는 고기까지 이제 대체육으로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식품 대기업들이 이제 여기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축산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대체육이란 용어 자체도 육자를 쓰지 말라, 이런 대체육이라는 언어를 쓸 거냐 말 거냐도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용어를 선택했고요. 이제 글로 쓸 때는 대개 대체 단백질 식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중립적으로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식품 손실이나 식품 폐기를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30% 정도 버려지고 있으니까요. 13억 톤 정도가 버려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줄인다는 얘기는 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 하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개도국에서는 농업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저장 시설이나 운송 시설 같은 걸 의미하고요.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를 주기 위한 거, 아니면은 이거 제품을 고를 때 사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고를 때 소비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로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있으면은 소비자들 그 우유를 잘 안 가져가고 뒤편에 있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그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 뜻은 아니고, 또 소비기한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유통기한보다 한 2배 정도 더 긴데, 때한 3배 정도 더 긴데, 예를 들면은 소비기한 정도 되는 데까지는 먹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게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이게 유통업체에서 팔고 있고, 유통기한을 지난 것들은 다 폐기를 해버리죠. 사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먹도록 하고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럼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리아베스트라는 회사는 맥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식혜를 만들면은 이렇게 그 곡물 중에 대부분이 남거든요. 단백질 부분은 대부분 남는데 상당 부분이
이 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이 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을 이용해서 밀가루 비슷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이 에너지 바 같은 걸 만드는데 저도 이걸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이런 재활용 식품들은 보면 굉장히 맛이 떨어질 거라 싶었는데 오히려 맛이 더 좋아가지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현재는 식품을 가공하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성을 높이느냐도 식량 안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농업 분야의 축산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축산의 지속 가능성은 소 같으면 트림 같은 문제를 대체 사료 같은 거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돼지라든가 축산 전반적으로는 5,500만 톤 정도 매년 발생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송우농장, 홍천에 있는 송우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돼지 농가들의 그 가축 분뇨를 통해서 하루에 약 420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또 가축 그 남은 액은 가지고 다시 이제 벼를 재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에너지와 이제 비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화학 비료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 전체에다 주민들이 태양광을 이렇게 그 패널을 공급해서 전기를 발전시키면서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 농촌형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매하고 수급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판매하는 그런 식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엔벨롭스라는 회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엔벨롭스라는 회사는 그 피지라는 곳에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오발라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은 보면은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이 사니까요. 근데 기존에는 디젤 발전기를 썼습니다. 디젤 발전기 한 6대 정도 쓰면는데 도시 중간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소음이 나기도 하고 매연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회사는 이 스타트업은 이 피지라는 오발라우 섬에다가 농촌용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ESS를 붙여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태양광 패널 아래서는 채소라든가 얌 같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농가 소득도 올리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섬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또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방식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회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녹색 기후기금이라 해서 이제 이 송도에 있는 국제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후변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하고 코이카의 ODA 그 개발협력 자금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피지 정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현재는 다른 나라에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그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외부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죠. 근데 이 엔싱이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뭐 파메이트나 엔싱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회사들은요. 그렇지만은 엔싱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엔싱 같은 경우는 이천에 그 할인점에 물류센터 굉장히 큰 게 이마트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거기에 물류센터가 큰 게 있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거대한 이런 실내 농장형 스마트팜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바로 생산해서 이렇게 물류센터로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를 제로를 운송 거리를 제로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래에 이게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 있는 계획을 보면 미래 영국에 공급되는 채소의 한 70% 정도는 이렇게 수직 농장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 농장이라는 것들이 대개는 보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생산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구해 나가는 모델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린랩스라는 회사는 앞에 말씀드린 소 같은 경우 메탄이 굉장히 큰 기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인데 소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메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린랩스라는 회사는 그 카길이라는 곡물 회사와 협력을 해서 저메탄 사료라고 얘기합니다. 사료 첨가제들한 것들을 이제 사료를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여기서 나온 소고기를 가지고 저탄소 쇠고기라는 걸로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만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에서 제도적인 문제 같은 해결이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바닷물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은 해안가 농경지들은 이제 염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을 가능할 거냐 하는 얘기는 염에 강한 염도에 강한 품종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종대학교 진중현 교수팀에서는 이분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벼연구소 일이라고 소개드렸던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했던 그 품종들을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보면 염에 강한 품종을 굉장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은 0.4% 정도 염도가 되면 죽는데 이분이 개발한 품종은 1% 정도에도 성장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심을 수 있겠지만은 방글라데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표 품종을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기후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해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논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논에서 메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논을 말리는 겁니다. 논은 벼는 보면 1년 내내 좀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물이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2주 정도를 물을 빼주면은 이게 논이 바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메탄 발생량이 한 50 절반 정도 이상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일일이 물꼬를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으면 요즘은 이제 좀 어려워졌으니까 이 자동 물꼬라는 걸 우리가 뭡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 물꼬를 통해 가지고 논의 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이런 기술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도 잘 되면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예산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농업 스타트업들이 그 농업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기후 변화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에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풍 벤처스라든가 크립톤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농업 이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분야들이 농업에 점점 더 주역으로 자리 잡아갈 거고 결과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령화의 문제나 아니면 젊은 청년 부족 문제 같은 것들도 이런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점점 더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코피아 센터라는 그 있는데요. 전 세계 한 22개국에다가 농업연구협력시설을 농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이나 품질 같은 걸 지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G 그러니까 일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구 협력 사업 비슷한 것들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이나 농업기술들이 선진국의 개도국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농업을 더 이해하는 전문가를 키우고 또 뭐 식량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수출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거든요. 전 세계가 한 서너 개 나라에서 대부분 다 식량을 수입하는데 그 수출국에 문제가 생겨도 식량 문제가 생기지만은 수입국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식량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식량의 약 40% 정도를 40~5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흉년이 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발생하는 거죠. 이 중국이 어차피 돈이 있는 나라니까 다 수입해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식량난 같은 게 가중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전 세계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 협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해나갈 건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식량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농업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진국들은 대개 다 보면은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투입재, 농기계라든가 종자라든가 농자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요. 농기계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스마트 농업 기술 같은 거 되겠고요. 이런 기술을 개도국에서는 농경지대가 노동력이 있으니까 개도국에서 농업 생산을 하고 이걸 다시 선진국에서 가공을 하고 다시 수출하는 이런 식의 모델을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세계 농업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농업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국내 생산 문제하고 해외 생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농촌 노동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기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거냐가 이제 우리 농업계가 아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후 위기는 필연적으로 식량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해결책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피해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솔루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식량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농업이란 어떤 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뭐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서 우리 식량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사실 농업계에서 굉장히 예민해하는 질문들을 해주셨죠. 사실 그 부분은 방금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런 대체육 문제나 어떤 GMO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그다음에 먹는 거에 있어가 빈부격차 문제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차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들이고요. 한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제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아마 그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긴 시간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 치면은 사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농업이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6시 내 고향 정도의 관심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대산문화재단에 초청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모르고 지나갔으면 더 좋아할 소식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슈가 될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려 그러면 그 앞에 기후변화 문제, 농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 품종 개량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상재해에 대한 농업의 투자 같은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해결되려면은 정부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산 투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재들이 여기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큰 이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다 하면은 이걸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인데만 맡겨놔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그런 얘기는 아마 제가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굳이 아실 거라 생각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이나 아니면 식량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니까 좀 이렇게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란되는 질문 아니면 굉장히 수준 높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 식량 위기를 다룰 때 마지막에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식량의 무기화 주제거든요. 많은 분들은 식량이 무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존재한다 이런 그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데 식량이 무기화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 중에 근거는 뭐냐면은 곡물은 생산했다고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생산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아도 소용없는 거죠. 어차피 버리니까요. 이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런 곡물이 무기가 될 수 없고 어차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시장을 예측할 때는 어차피 뭐 잠시 수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출될 건 다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량이란 이런 특징이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럼 식량이 무기화가 아니었나?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무역 시대가 이게 굉장히 풍족한 시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인 거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92년대 무너질 때 그럼 그 이전에는 소련은 밀 수입국이었거든요. 미국은 이 밀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를 가지고 소련을 계속해서 흔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련도 이 빵 때문에 무너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경제가 워낙 나빴으니까요. 그래서
92년도 지나고 러시아가 등장하고부터는 소련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제 소련이 점점 더 밀 수출국으로 지금은 가장 큰 수출국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냉전 시대에도 이제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고, 근데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형태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식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 다른 걸 보면서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칼럼이나 살펴보고 있으면 미국에서 점점 더 많은 전략연구소에 사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식량을 어떻게 외교적인 지렛대로 쓸 거냐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할 때 식량이란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성전을 하거나 할 때 예를 에너지하고 식량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버티지 않습니까? 약간 좀 경제가 나빠지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가 바로 이렇게 몇 달 후에 식량이 끊어진다는 위협이 딱 들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는 예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항상 강대국의 강력한 무기였다. 이거는 앞으로 이게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게 이게 뭡니까? 냉전 구도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식량은 점점 더 이제 무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 정책이라는 걸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간격 같은 걸 조정해서 실험을 해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면 이제 음영이 태양광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식물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광이 너무 세도 사실은 다 쓰질 않습니다. 식물은 필요한 양분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광을 광보상, 요거 이상은 광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이 이상은 더 많아봐야 광합성이 쓰이지 않는 거죠. 이걸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낮은 단계 이상은 돼야 하는 걸 광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그 태양광을 이제 식물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농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적당한 간격을 설치하면은 약 85% 정도의 수확량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격 같은 걸 조정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곡물류가 그렇습니다. 근데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태양광이 너무 세면은 이게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대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이 있어도 사실은 적절하게 간격만 잘 조절하고 하면은 이제 이게 생산량이 물론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 같은 게 있으니까 없을 때보다는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렇지만은 이건 물리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광 자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독일에 있는 여러 연구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 뭡니까 태양광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작물을 조절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최적화될 거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포도주 같은 경우도 품질이 더 좋아진다 이런 경우도 많이 발표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심미적인 미적인 아니면 이런 문제 빼고는 이제 기술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거든요. 배추도 저장하고 양파도 저온 저장까지 다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썩어서 버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앞에 우유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뭐라 그러죠? 유통기한이 됐다 해가지고 절대로 못 먹는 음식이 아니고 나쁜 음식이 아니고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또 유통기한을 지났다고 해서 이것도 못 먹는 음식은 아닌데 물론 이걸 팔면은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좀 선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도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빵의 40%가 버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개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하니까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버려지는 빵들을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그 슈퍼마켓에서 바로 버려지는 것들이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인데 다시 전달해서 먹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트업 이걸 해결하는 사회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또 그게 버려지는 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농산물 중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잖아요. 농민들이 하다 보면은 좋은 과일들은 이제 비싸게 팔리고, 그렇지 않은 약간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뭐 가격이 거의 팔리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또 있습니다. 뭐 공신의 아저씨 이런 분들은, 아니면 이런 그런 농가들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패키징해서 보내고 이런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 이러면 아마도 이 자금률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